혹시 여러분도 요즘 저녁 8시, 9시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예전에는 밤 11시까지도 멀쩡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녁 드라마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변의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건데, 저녁 졸음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7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드라마를 못 보게 된 진짜 이유, 78세인 제 아버지가 뉴스 시간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약국에서의 놀라운 발견까지,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옆집 이순자 할머니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분으로 73세이신데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특히 저녁 8시 30분 드라마는 빠뜨리지 않고 보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 시간만 되면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 하루 유난히 피곤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저녁 드라마 첫 번째 광고 시간이 되면 벌써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럽게 여쭤보니까 할머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프신 곳은 없는데 요새 왜 이렇게 일찍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밤 11시까지도 멀쩡했는데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정말 속상해 보이셨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큰 병의 전조 증상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온갖 의학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병명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잠잘 시간임을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 10시나 11시쯤 되어야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 오후 7시, 8시부터 벌써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에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라는 정식 의학 용어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시계가 앞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할머니께서 겪고 계신 일이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였죠. 이 정보를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할머니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진 거예요. 할머니도 저녁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거나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산책이었어요. 할머니께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더니 막상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벼운 신체 활동이 졸음을 조금이나마 뒤로 밀어준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거실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거실이 원래 좀 어두운 편이었거든요. 형광등 하나를 더 달고 저녁 시간에는 모든 불을 다 켜두시라고 했어요. 우리 뇌는 밝은 빛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요새 9시 30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1시간이란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할머니에겐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끝까지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10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지시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뭐.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할머니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베란다에서 화초도 기르시고 아침 산책도 나가세요. 저녁은 조금 일찍 끝나지만 아침과 오전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생기는 변화를 무조건 병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생활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일찍 졸음이 온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 거실 조명을 밝게 하기, 이런 간단한 것들부터 말입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젊을 때는 밤이 길어서 좋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침이 길어서 또 좋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좋은 점을 찾아내시는 지혜 말입니다. 멜라토닌이 일찍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의 리듬이 조금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의 멜라토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8세이신데 작년 가을부터 또 다른 형태의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저녁 7시 30분 KBS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보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뉴스 시간만 되면 손을 비비비시면서 춥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시기 시작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으신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거실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 23도였습니다. 전혀 춥지 않은 온도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추워하셨고 손발을 만져보니까 정말 차갑더라고요. 혹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괜찮다, 나이 들면 추위를 많이 타는 거라고 하시면서 병원 가는 걸 꺼려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8시쯤 되면 졸음 때문에 뉴스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모시고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 혈액 검사나 심전도는 모두 정상이고 다만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리듬이 바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종일 일정한 게 아니라 약 1도 정도의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세요. 젊을 때는 이 체온 변화가 밤 10시나 11시쯤 시작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당겨진다는 거였어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잠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받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체온계로 아버지 체온을 하루 종일 재어봤어요. 아침 7시에는 36.8도, 오후 2시에는 37.1도, 그리고 저녁 7시에는 36.5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더 신기한 건 손발 온도였습니다. 적외선 체온계로 재어보니까 오후 6시까지는 손등 온도가 32도 정도였는데 7시 30분이 되니까 29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이 스스로 말단 부위의 열을 줄여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시간 환경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로 평소보다 2도 높게 유지하고 아버지가 주로 계시는 소파 근처에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담요도 하나 준비해뒀어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이었습니다. 10분 정도라도 집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팔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거였어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체온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었는데 저녁 6시쯤 따뜻한 둥글레차나 보리차를 한 잔씩 드시도록 했어요. 이런 방법들을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뉴스는 끝까지 보실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몸이 저절로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몸의 정교함에 감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하면서 우울해 하셨는데 원인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아버지는 이 변화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녁 뉴스 보고 나서 9시, 10시 뉴스까지 계속 보셨는데 이제는 7시 30분 뉴스만 보시고 8시 3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세요.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게 됐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라디오 뉴스도 들으시고 아침 산책도 나가세요. 하루 전체적으로 보면 잠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냥 스케줄이 앞당겨진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이 새로운 생활 패턴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새벽 공기도 마시고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니까 숙면을 취하시거든요. 젊을 때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는 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이고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거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걸요. 지금도 저녁만 되면 아버지 손발이 차가워지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아시니까 당황하지 않으세요. 미리 무릎 담요를 준비해 두시고 따뜻한 차도 드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체온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신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2에서 3도 높게 유지하고 따뜻한 담요나 전기장판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하루 리듬을 조정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웃 할머니의 멜라토닌 변화와 아버지의 체온 조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가까운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어머니는 올해 69세이신데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자체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뿌옇게 보이던 것들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게 되셨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받고 한 달쯤 지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녁 8시 30분까지는 거실에서 뜨개질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7시만 되면 눈이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인가 싶어서 안과에 다시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이렇게 피곤해 하실까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의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집안 조명이 어두운 편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조명이 졸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밝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청색광 계열의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명이라도 젊을 때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저녁이 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고 전등을 켜놔도 뭔가 어둑어둑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거실 조명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원래 거실에는 형광등 하나와 스탠드 하나만 있었어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고 보니까 정말 어둡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는 소파 쪽은 그림자가 많이 졌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노인분들에게는 일반 성인보다 2에서 3배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녁 시간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늦춰서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거실에 조명을 좀 더 추가해 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전기세만 많이 나올 텐데 하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설득해서 몇 가지를 해봤어요. 먼저 거실 천장에 형광등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주 앉으시는 소파 옆에 밝은 LED 스탠드를 하나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벽등도 2개 설치했습니다. 전부 해서 비용이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ED 제품들로 선택해서 전기세 걱정도 크지 않았고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명을 바꾼 첫날 저녁부터 어머니가 달라지시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거실에 계시면서 뜨개질도 하시고 저랑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환해진 것 같지? 눈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방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니가 8시 30분까지는 거실에 계시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밝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어머니의 수면 패턴도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 8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9시까지는 또렷하게 계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의 차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더 재밌는 건 낮 시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요새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녁에 밝은 빛을 받으면 다음날 아침 각성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받는 빛의 양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거실 커튼을 활짝 열어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하루에 30분 정도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실내에 있는 게 편한데 라고 하셨지만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으시더라고요. 베란다에서 햇빛 받으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달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의 하루 패턴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셔서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시고 낮에는 밝은 거실에서 활동하시고 저녁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9시까지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세상이 점점 어둑어둑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조명을 바꾸니까 다시 밝아졌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환경만 조금 바꿔줘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조명을 아무리 밝게 해도 완전히 젊을 때처럼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9시 30분쯤 되면 어머니도 졸음이 오세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저녁 시간에 집안이 너무 어둡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자주 앉으시는 자리 주변의 조명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LED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전기세 부담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는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형광등 하나, 스탠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빛이 단순히 사물을 보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혹시 요즘 저녁만 되면 눈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느끼신다면 조명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고 저녁에는 밝은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멜라토닌 변화, 체온 조절, 조명 환경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함께 일했던 김정수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김 과장님은 올해 71세이신데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을 드리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작년 겨울쯤부터 뭔가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저녁만 되면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마치 소파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 과장님 댁에 놀러 갔다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녁 7시쯤 되니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시면서 눈이 감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일어나시질 못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별로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만 되면 그렇다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퇴직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거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셨는데 퇴직 후에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신문 보시고 점심 먹고 낮잠 자시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보시고 거의 소파와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걸어 다니는 일이라고는 화장실 가는 것과 식사 때 식탁으로 이동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예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가 생각났어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낮에 움직임이 부족하면 몸이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서 일찍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 과장님께 함께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면서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일주일에 2번 동네 노인회관 운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하는 운동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가벼운 아령 운동,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걷기 운동 정도였거든요. 한 번에 40분 정도 하는데 김 과장님도 이 정도는 할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녁만 되면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요새 저녁에 조금 덜 피곤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차가 되니까 확실한 변화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완전히 기력이 떨어지셨는데 8시까지는 비교적 또렷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김 과장님이 스스로도 놀라실 정도로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 8시 30분까지는 거뜬히 깨어 계시고 오히려 오늘은 뭐 할까 하면서 저녁 활동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 프로그램에 더해서 다른 활동들도 추가했어요. 운동하는 날이 아닌 날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걸었는데 점점 늘려서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팔 벌려 뻗기 같은 것들이요. 하루에 몇 번씩 이런 동작들을 하시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김 과장님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늙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 하는 식으로 체념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내일은 뭐 할까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세요. 노인회관 운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탁구도 배우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세요. 물론 아주 가벼운 코스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산에 가신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7시면 기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이제는 9시까지는 거뜬하게 버티세요. 저녁 식사 후에 산책도 나가시고 이웃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몸을 움직이니까 밤에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낮잠을 자도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단순히 근력이나 체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수면 패턴이나 전반적인 생활 리듬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함께 느려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김 과장님처럼 저녁만 되면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하루 중 얼마나 몸을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집안에서 걸어 다니시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시거나 팔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도 처음 일주일은 별 효과를 못 느끼셨거든요. 하지만 2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보세요.
동네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몸을 움직이면 저녁 시간이 달라집니다. 소파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낮에 조금만 더 활동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멜라토닌 변화, 체온 조절, 조명 환경, 신체 활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저 역시 올해 58세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50, 95 정도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면서 혈압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안로디핀이라는 약이었는데 하루에 한 알씩 아침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압약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아침 7시에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혈압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다른 부작용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주차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밤 10시 30분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저녁 8시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새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로 피곤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녁 8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감기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일찍 졸릴까 싶었는데 처음에는 혈압약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어요. 약 설명서를 읽어봐도 졸음이라는 부작용은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똑같았어요. 아무리 일찍 자도 다음날 저녁 8시만 되면 또 졸려지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혈압약을 받으러 간 약국에서 약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혈압약 때문에 졸릴 수도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약사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로디핀 자체는 직접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혈압을 낮추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달라져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약을 아침에 드시면 저녁 즈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약효가 지속되는데 저녁쯤 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몸이 늘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니까 일단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혈압약의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로디핀은 하루 중 언제 먹어도 혈압 조절 효과는 동일하지만 개인에 따라 복용 시간이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복용 시간을 바꾸기 전에 혈압 변화를 관찰해야 하고 절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복용 시간을 밤 9시로 바꿨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어도 예전만큼 심한 졸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서는 더 확실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9시 30분까지는 비교적 또렷하게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낮 시간 컨디션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아, 그동안 약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약의 부작용이 꼭 설명서에 적힌 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같은 약이라도 복용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약국에서 만난 다른 고객분이 당뇨약 먹고 나서 저녁만 되면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사님께서 그분께도 복용 시간이나 복용 방법을 조정해 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나 일부 진통제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이후로 약을 받을 때마다 약사님께 꼼꼼히 물어보게 됐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약의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혈압약 먹고 어지러워서 임의로 약을 끊었다가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간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을 저녁에 먹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 저녁 졸음 문제도 많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약국에 갈 때마다 약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복용 시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특히 혈압약과 수면제를 같이 드시면 과도한 졸음이 올 수 있고 혈당약과 일부 항생제를 같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드시던 약들을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약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냥 먹고 뭔가 이상해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약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약 때문에 저녁 졸음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먼저 현재 드시고 있는 약들을 점검해 보세요.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언제부터 졸음 증상이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는 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 방법을 조정하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의료진과 상담을 통한 조정으로도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찾은 의외의 범인이 바로 제가 매일 먹던 혈압약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저녁 졸음 뒤에도 예상치 못한 원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멜라토닌 변화, 체온 조절, 조명 환경, 신체 활동, 약물 영향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연광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2020년 봄부터 2021년 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야외에 노출됐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주말에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처음 몇 달은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오히려 교통비도 안 들고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낮에는 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잠이 오고 밤에는 자다가 자꾸 깨고 마치 시차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졌어요. 왜 이럴까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재택근무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신경 써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정리를 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손도 대지 않아서 먼지가 쌓이고 화분들도 시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햇빛을 받으면서 작업했어요. 그날 저녁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졸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겠지 했는데 며칠 후에 또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햇빛과 관련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조절돼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햇빛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9시쯤 베란다에 나가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일부러 해야 하나 싶었지만 해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낮에 졸리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졸음이 늦어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7시면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제는 9시까지는 또렷하게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햇빛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아침 햇빛 받기뿐만 아니라 낮에도 베란다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가능하면 창가 쪽에서 하고 점심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수면 패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저녁에는 적당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코로나 이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기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햇빛을 받기 시작하니까 훨씬 밝고 활기찬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햇빛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겪었던 것들이 다 연결돼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에 나가게 된 지금도 의식적으로 햇빛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하거나 퇴근 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늘렸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햇빛을 받으려고 해요. 날씨가 흐리고 해가 일찍 지니까 자칫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는 날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안 환경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커튼을 그냥 쳐놓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해가 뜨면 바로 커튼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창가 쪽에 책상을 옮겨서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의자 하나를 놓고 햇빛 받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전화 받을 때, 잠깐 쉴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햇빛을 받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의 질이 정말 달라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처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햇빛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저처럼 저녁에 너무 일찍 졸리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다면 한번 햇빛 노출량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일 1시간씩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15분, 20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햇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기,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서 걷기, 주말에 가까운 공원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주세요. 해가 짧아서 자칫하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는 날이 생기거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조금 춥더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창문 하나를 열고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혹시 지금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신다면 일단 창문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햇빛을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멜라토닌 변화, 체온 조절, 조명 환경, 신체 활동, 약물 영양, 장각 노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 작년에 남편분을 여의셨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신 분을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신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하시면서 오히려 당차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분과 함께 저녁 9시까지는 거실에서 뉴스도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까 저녁 7시만 되면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 요새 너무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저녁이 너무 길고 텔레비전 봐도 재미없고 책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자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할머니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저녁 6시 30분에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7시부터는 할 일을 찾지 못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제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 3시에 깨서 뒤척이시고 아침에는 피곤해 하시고 완전히 수면 패턴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할머니,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아볼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하시면서 소극적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할 텐데 하고 걱정하시는 할머니를 제가 처음에 함께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주 2회 정도만 나가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매일 나가시게 됐어요. 경로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른 분들과 화투도 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간식도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시는 시간이 저녁 5시 30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셔서 그런지 기분도 훨씬 밝아 보이셨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김 할머니가 손자 자랑을 하는데 정말 웃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활동이 자리를 잡으니까 저녁 시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7시면 할 일이 없어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이제는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시거나 다음날 이야기할 거리를 준비하시면서 8시 30분까지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자녀분들과 연락하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화상통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 하시면서 어려워하셨지만 막상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네.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자녀분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게 고정 스케줄이 됐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통화 후에는 기분이 좋아서 9시까지는 거뜬히 깨어 계세요. 세 번째는 저녁 시간 취미 활동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젊을 때 뜨개질을 잘 하셨는데 남편분 돌아가신 후로는 손에 잡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뜨개질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내가 뜨개질로 뭘 만들겠어, 이제는. 하고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경로당 분들이 손자, 손녀들 목도리라도 떠주면 좋잖아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 1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뜨개질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후 할머니의 하루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활동하시고 저녁에는 가족과 통화하거나 뜨개질을 하시고 9시 3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세요. 가장 놀라운 건 잠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낮에 사회적 활동을 하시고 저녁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니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여서 밤에 깊이 잠드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저녁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뜨개질도 해야 하고 아이들과 통화도 해야 하고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똑같은 저녁 시간인데 혼자 지낼 때는 길고 지루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로 채우니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더 지나서는 할머니가 오히려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고 화상통화 방법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신 거죠. 나도 이런 걸 배우고 나니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시면서 뿌듯해 하셨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면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지내시면서 저녁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박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거나 가족들과의 연락을 늘려 보시거나 예전에 하시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계속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혼자라고 해서 저녁이 외롭고 지루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박할머니처럼 혼자서도 밤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이 우리 몸의 리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져요.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이가 들면서 왜 저녁에 일찍 졸음이 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멜라토닌 변화, 체온 조절, 조명 환경, 신체 활동, 약물 영양, 자연광 노출,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고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젊을 때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멜라토닌 변화를 이해하고 저녁 산책과 밝은 조명으로 적응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체온 변화에 맞춰 따뜻한 환경을 만드셨고 어머니는 조명 개선과 햇빛 노출로 변화를 이뤄내셨어요. 김 과장님은 신체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셨고 저는 약물 복용 시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자신의 햇빛 노출 경험과 박할머니의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로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녁 9시에 졸음이 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젊을 때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멜라토닌 변화를 이해하고 저녁 산책과 밝은 조명으로 적응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체온 변화에 맞춰 따뜻한 환경을 만드셨고 어머니는 조명 개선과 햇빛 노출로 변화를 이뤄내셨어요. 김 과장님은 신체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셨고 저는 약물 복용 시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자신의 햇빛 노출 경험과 박할머니의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로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녁 9시에 졸음이 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